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여러분은 정당 방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흉기로 살해한 아내가 법원에서 8년형을 받았습니다. 정당 방위일까 아닐까? 우리 법에서는 정당 방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가? 잠시 후에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소서였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주부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불 앞에서 요리하곤 하시죠. 그때마다 들러붙는 프라이팬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다면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이팬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다소곳하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서울, 경기에 대구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옷차림이 많이 얇아지고요. 네. 또 수영장 가야 될 계획이 있어서 건강하게 좀 관리를 하는 비법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 이제 오면은 이제 가장 두려운 게 이제 여름 방학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랑 집에 있을 생각하니까 그게 좀 두렵습니다. 맞네요. 네,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네.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정말 공감되는 게요. 지난주에 갑자기 너무 더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막 이러면서 누진제 걱정. 네. 지금 어디 가나 에어컨이죠, 뭐. 그러니까요. 예. 뭐 너무 더우면 에어컨 없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도 저희 좀 틀어놨죠? 예. 네, 시원해요. 그죠? 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요.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누진제 발표했잖아요? 그 네, 개편은? 맞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누진제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단가가 변하는 건데요. 이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기 많이 쓰시는 분들, 뭐 전기요금 폭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다 누진제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금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네, 이번 요금 개편은 누진 요금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에서 200kW시까지 해서 300kW시까지로 100kW씩 추가하고요. 네. 2단계 구간은 200에서 400kW시까지 해서 300에서 450kW시까지로 50kW씩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료가 93.3원이 적용되는 1단계 구간이 전에는 200kW시까지였다면 개편안에서는 300kW시까지로 확대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이 더 부과되는 구간이 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게 뭔가 좀 할인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더 아낄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 전국의 가구 평균 이 전기 사용량이 평균 240kW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요. 이 변경 전의 요금은 31,170원, 그리고 개편 후의 요금은 26,490원으로 11.6%가 인하됩니다. 네. 예, 하루에 4시간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이전에는 88,190원의 요금이 부과됐는데 개편 후에는 65,680원,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이전에는 155,190원에서 변경 후에는 139,160원이 적용됩니다. 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600만 가구가 한 달에 10,000원 넘게 절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10,000원이면은 사실 영화를 한 편 볼 수도 있고 계란을 사도 이거 한 살 수가 있는데 말이죠. 큰 돈이에요, 큰 돈. 뭘 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집에서 이제는 좀 편하게 에어컨을 켤 수 있다는 생각에 개편안 정말 좋은데요. 그러면 이 누진제 개편안이 쭉 되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예,
7, 8월 한시적으로만 적용이 되고요. 이번에 누진제 개편되면 이번 여름철 전기요금이 16에서 18%까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누진제 구간이 확대돼서 여러모로 좋긴 한데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제는 좀 걱정이 돼요. 손이 좀 떨리지 않을까 싶고 요금이 워낙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우선 전력 종류와 전력량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고압인지 저압인지에 따라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저압을 사용하긴 하지만 고압일 경우에는 이 전기요금이 덜 나오니까요.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력량의 경우에는 이 현재까지 사용한 전력의 총량을 기록하는 기기가 있는데요. 이 현재 전력량계 수치에서 지난달 수치를 빼면 한 달 사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수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전력량을 확인했다면 전기요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달 전기세는 이 전기요금계 부가가치세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달 고지서를 다 버려서 전력량 확인이 어렵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좀 어려워요. 부가가치세, 전기료 이렇게 뭐 더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좀 쉬운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이 전기요금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쉬운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한전 어플이라고 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사이버 지점, 한전 사이버 지점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시면 월 예상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용량 추이와 과거 사용량과의 비교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아파트 개별 세대 이 주택용 전력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요즘에 스마트폰 덕분에 진짜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바로 알 수 있고 집에 가는 길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좀 우리 집은 낮 시간에 사람이 많다 이러면은 낮에 많이 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시간대별로 선택해서 할인 요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직은 없지만요. 예, 정부에서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해서 계절별, 시간대별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그 얘기 했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어컨 많이 사용하는 학교나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2, 3주에 한 번씩 필터를 세척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 또 에어컨하고 같이 선풍기를 가동해 주시면 공기순환이 빠르게 돼서 이 온도를 단시간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자는 어떤 분이 보여주시나요? 제가 역시 준비했고요. 여기 상자 안에 있습니다. 여기 상자에 보면 약간 꼬투리가 잠깐 나왔는데요. 바로 들어갔어요. 이겁니다. 프라이팬. 네, 후라이팬인데요. 후라이팬인데 이게 한 1년 정도 사용하면 그때부터 약간 음식이 눌러붙고 이게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겉보기엔 좀 멀쩡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과연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방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프라이팬에 찐득찐득 기름때 잔뜩 낀 거 많이들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면 잘 세척할 수 있는지 찾아서 보는데 사실 인터넷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그 후라이팬 오래 쓰는 방법, 코팅된 후라이팬이죠? 네네. 그다음에 때 덕지덕지 찌든 때 묻었을 때 저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 알려드리면 되죠.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는 프라이팬들입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든 프라이팬도 있고요. 음식이 눌러붙지 말라고 표면에 이렇게 까맣게 코팅 처리가 된 코팅 프라이팬도 보이고요. 사실 이 코팅 프라이팬을 정말 많은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명이 생각보다 짧다라고 들었어요. 네, 프라이팬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네. 뿅! 저희 프라이팬 보통 코팅팬 같은 경우는 수명이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못한 게요. 우리 막 볶는다고 주걱으로 막 열심히 볶죠. 또 찌든 때 눌러붙어 있다고 맞아요. 수세미를 빡빡 문지르고 그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지면 1년도 채 못 쓰지 않나. 네. 좀 자주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아니 같아요. 프라이팬 비싸. 못 쓰는 것도 못 쓰는 건데 저 코팅 프라이팬 벗겨지면 거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 나올 것 같아서 건강도 염려가 되고 그래요. 그렇죠. 예, 당연히 몸에 많이 안 좋습니다. 실제 현미경으로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을 살펴봤더니 그 틈 사이로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늘어붙어 있었습니다. 아우 저거 나오네. 네, 이렇게 코팅 벗겨진 팬에서 철 성분이 나오는데 이게 몸에 쌓이면 담석, 이 도랄갱이 있죠. 이 담석 생성을 촉진하거나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데 이 유해 물질이 체내 호르몬의 영향을 방해해서 아이들 성장 발달을 저해시키고 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같은 질환의 발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당뇨까지. 아, 이래서 후라이팬을 바꾸고 싶어도 근데 네. 후라이팬이 그게 그냥 싸지 않잖아요. 네. 이거 자주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산 다음에 우리가 왜 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사고 나서 사용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잘해야 이게 수명이 좀 오래 가고 벗겨지지 않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프라이팬 새로 사셨으면 길들이는 과정. 네. 처음에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수명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단축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길들이는 과정 처음에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프라이팬을 사셨으면 네. 거기에 물을 끓여주세요. 물을 적당히 한 3분의 2 정도로 채워서 3분의 1, 2 정도 반 정도로 채워서요. 팔팔 한번 끓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작업은 그 원래 있던 이물질들을 좀 제거해주는 네. 네. 먼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중금속이나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끓여놓긴 했는데요. 이렇게 팔팔 한번 세게 해가지고 끓여주세요. 이거보다 좀 더 팔팔해야 되는 거죠? 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적당히 끓여졌다 하면은 그 물을 이제 버리고요.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네. 보통 시즈닝 단계라고 해서요. 이제 기름칠을 한번 해주는 단계거든요. 그 방법 보여드리도록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기름칠 하실 거죠? 네네. 이거- 일단은 이렇게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네, 조심하셔야 이 돼요. 물은 자. 버려주시고요. 아니 후라이팬이 진짜 새 거네. 네. 오늘을 위해서 샀어요? 네. 예. 아, 이거 끝나고 가져가야죠. 욕심나는 팬들이 많더라고요. 네. 물기는 완전히 닦아주세요. 물기가 좀 있는 거는 이제 키친타월 같은 거 이용해서 한번 닦아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름칠해주는 단계. 네. 집에 있는 어떻게요? 그냥 식용유 식용유. 사용해서요. 참기름 뭐 이런 거 안 됩니까?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이 그냥 이렇게 무침이나 이런 뭐 샐러드 이런 데에서 쓰는 그 기름들은요, 발연점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 기름들은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아, 금방 타지, 그건. 볶음 요리, 뭐 우리 계란 부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조금 식용유, 뭐 콩기름, 까놀라유 뭐 이런 거, 이런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집에서 사용하는 기름 준비해 봤습니다. 발연점이 높은 거 쓰시라는 얘기예요. 네네. 여기다가 적당히 살짝만 둘러주세요. 네. 그리고 불을 붙일까요? 네네네. 불은 약한 불로 해주셔야 돼요. 너무 센 불로 하면은 이제 팬이 다시 막 타버릴 수 있거든요. 아주 약한 저게 불로. 팬에 기름 두를 때도 네. 성격이 둥글둥글한 사람은 곽지연 씨처럼 저렇게 동그랗게 둥글게. 하는데 약간 모난 사람은 이렇게 해. 저 성격이 나와요. 아, 이거 뭐 과학적으로 뭐 자료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 제가 보니까 그래요. 계속 둥글둥글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네. 한번 입혀주세요. 아, 이렇게 하다가 손을 뒤면 어떡하죠? 뒤면요. 네. 그래서 확 장갑을 빨아요. 꼈는데 약을 바르셔야죠. 없을 때는 빨리 네. 된장에다가 아, 된장에다가. 네. 정수 씨.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쓸데없는 시간. 근데 이 시즈닝 해주는 과정에서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약한 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좀 전에 불이 좀 세서 네. 아주 약한 불로 계속 달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달궈주시는데 한 2, 3분 정도, 뭐 1, 2분 정도만 이렇게 달궈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불을 꺼주셔서 살짝만 식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 과정을, 기름을 둘러주는 과정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그래요? 좋거든요. 네. 가급적이면 한 2-3번 정도는 해주시면요. 이제 기름을 직접 부어도 되고요. 이렇게 키친타월을 준비해서 키친타월 위에다가 기름을 살짝 묻혀서 이걸로 또 둥글둥글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저 성격이 새로 산 둥글둥글하니까. 다음에만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쓰던 것도 이렇게 해도 괜찮죠? 네, 중간중간에 쓰던 네. 것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프라이팬이 좀 망가졌다 싶을 때, 코팅이 망가진 거 아닐까 싶을 때, 그때 또 한번 해주셔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2-3번 정도만 해주시면 기름 이 표면에 기름막이 형성이 되면서요. 수명도 훨씬 오래 갈 수 있는데 수명을 한 3배 이상이나 늘릴 아이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 프라이팬 되나요? 사놓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칠 벗겨진다고 고민하시던데 그러면 남들 한 3번 고민할 때까지는 쭉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반드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의 수명을 3배나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작업을 했다 그래서 또 쓸 때 함부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프라이팬으로 이제 볶음 요리하거나 요리하실 때 네. 주걱으로 막 뒤적뒤적 거리시는 분들 네. 많으시잖아요. 막 네, 딱 나무 한번 주걱으로 문지르기도 볶거나 하고. 급하면 수저로 볶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수저가지고. 제가 그럼 아, 네. 수저 가장 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코팅이 벗겨지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볶을 때도 어떤 조리 도구를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조리 도구 선택을 잘만 해도 잘만 하면 정말 프라이팬 그 코팅의 수명을 확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 도구도 잘 선택해 주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프라이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조리도구는 과연 무엇인지 영상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평소에 조리하실 때 뭐 주걱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쇠숟가락 쓰시는 아이고, 급하니까 분들도 막 한다고. 네, 참 많으시거든요. 실험 영상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쇠숟가락, 나무 주걱, 그리고 실리콘 주걱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프라이팬을 준비를 했는데요. 과연 가장 많은 손상을 주는 도구는 무엇일지. 많이들 이제 집에서 양파 볶으시잖아요. 네. 나무 가지고들 많이 하던데. 네네, 그 장면을 한번 똑같이 해봤는데요. 실리콘 주걱이 가장 좋았어요. 사용한 그래요?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나무 주걱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스크래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쇠숟가락 보시면 흠집과 기스투성이에요. 쇠숟가락은 아무리 급하시다고 하더라도 프라이팬 조리 시에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정말 쇠숟가락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진짜 쇠숟가락으로 했다는 거는 후라이팬을 죽이려고 했다. 볼 수 있는데. 그 후라이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또 4가지 방법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작가분이, 전 그냥 설명하고 싶었는데 작가분이 연기하듯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잠깐만요. 몰입 좀 하고요. 자,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네.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이게 아주 뜨끈뜨끈하게 데펴놓은 다음에 고기를 완전히 가열시켜가지고 고기를 딱 얹으면 바로 연기가 이렇게 나도록 불을 확 붙여야 된다고. 그럼 맛있지, 그래. 딱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고기를 딱 올릴 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네. 고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후라이팬을 가열을 오래 시킨 상태. 요게 첫 번째 근데 상태고요.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렇게 해서 그렇죠. 칙해야 이게 맛있는 당연히 건데. 달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근데 이제 요 중에서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진짜 후라이팬 수명을 단축시키는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첫 같아요. 번째는 그거였고. 네, 첫 번째는 두 번째. 이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기 맛있게 잘 구워 먹었다. 요거 이제 이거 늘러붙기 전에 이제 설거지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뜨거워가지고 이게 될까? 그냥 찬물에 담궈야겠다. 이렇게 찬물에 가열된 후라이팬을 바로 찬물에 담그는 이런 행동.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네, 잘하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 후라이팬에 이거 너무 오래 둬가지고 고기가 늘러붙었잖아. 당신 뭐 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설거지를 해줘야겠네. 진짜 짱나게. 이거는 이렇게 늘러붙은 거는 철수세미로다가 이렇게 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네. 철수세미로 네. 후라이팬을 닦는다. 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이게 세 번째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네. 네 번째. 이렇게 설거지를 마친 다음에 이제 설거지 다 했네. 다 했어. 이제 보관해야 되니까 이제 후라이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싱크대에 서랍장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딱 넣어. 네,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네 번째. 그러니까 후라이팬을 서로 겹쳐서 보관한다. 이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네. 1번부터 4번. 좋을까요? 네, 이 중에 뭐가 제일 안 좋을까요? 이게 4개, 우리 4개 고르는 건 잘하거든.
네. 어려서부터 늘 사지선다였기 때문에. 찍으셨잖아요. 이 저 철수세미 아니겠습니까? 철수세미로 빡빡 문대면 그 코팅 다 벗겨져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예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평소에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다가 꼭 뜨거운 거를 꼭 찬물에 팍 담글 때 어머님들 등짝 스매싱이라고 아시죠? 팍 때리시면서 뭐하든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는 게요. 네. 왜냐면 그 집안의 프라이팬을 보면 그 집 식구의 그 살림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에게는 팬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등짝 스매싱은 아니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박사부님. 네. 등짝을 봐야 되겠네. 근데요, 이 네 가지 얘기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정답은 네. 네 가지 답니다. 네 가지 다. 이게 출제에 굉장히 안 오류가 약간 있었는데. 네 가지 다 정답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먼저 이재용 MC가 얘기해 주신 네. 철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는 거. 당연히 코팅이 벗겨질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나중에 흠집, 마크, 스크래치 다 나 있고요. 거기 안에 뭐 찌꺼기 끼고 또 늘러붙고 그래서 코팅 그냥 바로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수세미는 정말 네. 피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음식물 안 넣고 가열하는 건 왜 그래요? 네, 음식물 안 넣고 고기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예열을 한 다음에 고기를 팍 넣어야지 또 쫙 하고 익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만 가열을 해주셔야죠. 이제 보면 계속 빈 상태로 놔두면 여기에 막 연기가 올라올 예.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가열을 하면 일단 코팅 자체가 탑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수명도 짧아지지만 타기만 하는 게 수명만 짧아지는 게 아니라 또 그 코팅에서 발암 물질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네.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찬물에 바로 담그는 이유가 사실은 늘러붙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좋다는 거죠. 네, 상당히 안 좋죠. 그러면 역시 코팅이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찬물에 한 번에 담그시면 절대 안 되고요. 팬이 이제 뜨거워졌으면 일단 좀 자연적으로 식혀주세요. 식힌 다음에 물로 불려서 닦아주는 게 좋지. 아. 빨리 늘러붙지 말라고 그 찬물로 바로 넣으면 더 늘러붙습니다. 그것도 조심해 그렇군요. 주시면 되죠. 그리고 프라이팬 닦을 때 잘 안 닦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물에다가 좀 불렸다가 네.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조리도구를 한꺼번에 프라이팬에 탑처럼 쌓는 거 그것도 왜 안 되는 거죠? 네. 프라이팬 겹쳐놓는 거. 네, 겹쳐 놓으시죠 집에서 많이. 저 많이 그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저렇게 겹쳐놓다 보면요, 이제 코팅끼리 맞닿아서 코팅이 계속 마찰에 의해서 네. 벗겨지거나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긁히지 않게 그 사이에 무슨 헝겊이나 청 같은 거 좀 이렇게 덧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요즘에는 이렇게 칸막이 있거든요. 팔아요?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 설치해 두셨다가 거기다가 하나하나 쌓아서 놓으시는 게 낫지. 네. 저렇게 다 맞닿게 나오시면 코팅 금방 망가집니다. 네. 그러면 프라이팬 코팅 벗겨지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네. 복구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네. 복구하는 방법 알고 있지만, 네. 처음처럼, 새 프라이팬처럼 아주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복구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에요. 저 인터넷에 보면 요즘에 약간 벗겨진 거 기름 살짝 둘러서 그걸 이렇게 코팅 효과 뭐 이런 게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코팅 효과를 보시려면 아까 기름 살짝 두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키친타월로 적당히 둘러서 이렇게 문질러주면요. 어느 정도 기름막이 다시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음식을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 후라이팬이 지금 코팅이 좀 벗겨진 상태인데요. 이게 좀 벗겨진 건지 안 벗겨진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일단은 불을 붙이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네. 저는 모나지 않은 성격이라 이렇게 둥글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기름을 지금 튀김을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계란 후라이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요리를 좀 한 사람들은 계란 후라이를 한 손으로 까거든요. 아유, 네. 껍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니죠? 무슨 말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코팅이 잘 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후라이가 올라갔을 때 뭐 계란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폭발한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흔들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싹 돌잖아요. 네. 그죠?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약간 노른자만 돌아. 노른자만 돌아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미 이게 늘러붙은 거구나, 아, 펜에. 늘러붙어가지고. 네. 살짝 어느 정도 펴줘야지. 망가진 거였거든요. 네. 어. 자, 이게 지금 현재 코팅이 망가져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네. 자, 일단 계란은. 이거 뒤집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면. 방금 보여드렸는데 뒤집개를 또 이런 쇠로 된 걸 주셨네요. 뒤집게 아. 써야 뒤집게 안 됐네. 예. 아니 저희 FD가 이거 자기 후라이팬 아니라고 이렇게 막 하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늘러붙어서 그래요. 어, 이미 다 자, 늘러붙었어. 기름 저렇게 해도 다 늘러붙었네. 저기 어르신들 반숙 좋아하니까 반숙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용 어르신께 반숙을. 저요 밑에 김치찌개집 가면 그 계란 후라이 다 익혀 먹잖아요. 완성이 됐어요. 네. 네. 어.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팅이 이미 벗겨져 있는 상태이기 안 때문에 되네. 네. 뒤집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저거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거뭇거뭇 세척하기도 힘들어지는 안 되겠네요. 상태가. 아, 그 거뭇거뭇 묻은 거 저도 기억나요. 그러면 저 기름 코팅도 벗겨진 거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예, 몸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 이 프라이팬에서 코팅할 때 사용한 이 물질이 과불화 화합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열에도 강하고 물이나 기름이 잘 흡수되지 않지만 문제가 이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들어가면 이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 암을 유발하는가 하면 이 호르몬도 굉장히 교란을 시킨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체중이 감소하고 이 혈액 응고 시간이 증가하는가 하면 갑상선 호르몬에도 변화가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과불화 화합물 중 하나인 과불화 옥탄산이라는 물질을 발암 물질로까지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후라이팬으로 한 그 계란 후라이는 약간 발암 물질이 좀 들어. 안 되겠네. 안 먹는 게 이거는 진짜 이재용 MC 조이겠는데요. 사람 참. 그럼 저 어떻게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살짝 기름칠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어느 정도 막을 형성해서 그 위에다가 하면 늘러붙는 게 훨씬 덜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네, 기름칠해주실 때는 그래서 씻어온 마찬가지로 네, 네네. 그렇죠. 아, 방금 그 똑같은 걸로 프라이팬이죠. 해야. 금방, 씻어온 거예요. 네, 방금 방금 그겁니다. 그거 눌러붙었던 거를 이렇게 제작진께서 굉장히 빠르게 씻어주셨는데요. 아까 그 시즈닝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키친타월에 기름을 살짝만 어. 덜어주시고요. 이걸로 약한 불로. 약한 불로. 불은요. 네, 잠시만요. 약한 불로 아까 처음 산 후라이팬 할 때처럼. 되들이기 할 네. 때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주 약한 불로 해서 그럼 보자고. 저렇게 한 다음에 문질러줍니다. 후라이 한 번 더 할 거죠? 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이 상태로 뭐 한 번 해주셔도 되지만 조금 더 여러 번, 뭐 두세 번 정도를 반복해서 한 약한 불로 이렇게 익혀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한 불로 하면 코팅이 또 코팅을 다시 입히려고 그랬는데 코팅이 또 다시 벗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너무 강한 불로는 하지 마시고요. 약한 불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좀 익혀주세요. 코팅을 해주는 거죠. 네네. 역시나 그 얇은 기름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름 같은 경우는 뭐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는 말고요. 이제 발연점이 좀 높은 기름들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집에 보면 이제 유통기한이 좀 지난 기름들도 있고 네. 오래된 이제 먹지 않는 기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름들을 활용해 주시면 새기름 삭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낄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둘러주세요. 어느 정도 뭔가 아까보다 아까는 약간 갓 세수하고 나온 제 피부를 보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지금 보습제를 발라놓은 수분 크림을 잔뜩 바른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더 깨끗하게 기름으로. 그냥 이제 기름을 닦을게요. 네. 아까 그 네. 기름을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달걀 프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네. 조금 처음 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살짝 불려놓고 아까랑 똑같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해서 기름을 정말 많이 쓰시네요. 네. 튀김에 참 갑자기 마음이 슬프네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기름을 막 쓰다니.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일단 느낌이 다르죠? 네. 지금 처음에 딱 이제 후라이가 얹어진 느낌부터 아까는 약간 폭탄같이 터진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동그랗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오. 자, 이게 잘 뒤집어져야지. 네. 네네. 이게 제가 좀 이따가 이게 그 요리 좀 한 사람들이 하는 그 기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요. 그건 안 될 거야. 아, 그건 이거는 안 될 이제 것 같은데. 코팅이 됐기 때문에 아마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네. 네. 흔들어 주시면 갑자기 네.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는데요. 아, 또다시 뒤집개로 하세요. 잠깐만. 그래 달라. 자,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 어디 가니? 어디가? 지금 우리 앞에 제작진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계시다면 여기 음악 깔아주나요? 불안한 자, 뒤집어 보세요. 뒤집개로. 네. 싹 뒤집어 주세요. 사실 아까는 뒤집을 이거 봐요. 엄두조차 못 냈거든요. 보세요. 봐봐, 자꾸 흔드니까 노란 잔 밖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아, 아까는 여기 떨어지네. 붙어가지고 안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 기름 코팅이 중요하네요. 네. 네. 확실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저렇게 한다고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렇게 네. 하면 쓸 수 있고 아마 집에 찾아보시면 지금 코팅 살짝 벗겨져 있는 프라이팬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꺼내셔서 저렇게 기름 코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 기름 코팅하는 법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부님들이 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늘러붙은 찌든 때 맞아요. 아시죠? 기름기가 잔뜩 늘러붙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우리 집은 같아요. 저걸 한번 이렇게 끓여주던데. 물에다가? 네, 물에다가. 끓는 물에 네, 찌든 네, 때를 네. 제거하기 위해서 또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지 많은 주부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눌러붙었을 때 인터넷 찾아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뭐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라, 아니면 식초를 사용해라.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 베이킹 소다로 네. 불려준 다음에 닦아주기, 아니면 식초를 넣고 한번 살짝 끓여주기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둘 중에는 어떤 방법이 더 유용한지도 네.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해요. 그렇죠. 네. 뭐부터 갈까요? 오늘?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베이킹 소다 한번, 식초 한번 해서 세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또 본의 아니게 뭐 약간 대결 구도로다가 여기 옆에서 베이킹 소다 하시고요. 제가 식초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좀 네. 베이킹 소다에 한 표 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네. 따라오셨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찌든 팬을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찌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넣어주실 때는 이제 미지근한 물을 적당히 한 3분의 2 정도로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탄 부분까지 채워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베이킹 소다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불려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꽤 오랜 시간 불려두면 훨씬 네. 좋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좀 어느 정도 불려진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 넣고, 미지근한 물 넣고, 베이킹 소다 그냥 넉넉히 한 2-3스푼 정도 넣고 이대로 불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세미로 한번 닦아주시면 수세미. 불린 여기. 상태에서 수세미로 거의 철수세미 주시는 줄 알고 저 깜짝 놀랐네요. 부드러운 제가 또 수세미 그런 사람 주셨네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자, 제가 물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동할게요. 그러시겠다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굉장히 눌러붙어 있었는데요. 이제 베이킹 소다를 넣어서 어느 정도 불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닦아주시면 네. 부드러운 부분을 이용해서 닦아야죠. 네네. 코팅이 벗겨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수세미들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수세미는 요 부분 말고요. 이 스펀지 부분으로 팬은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은 집에 못 쓰는 천 있죠. 부드러운 천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여름철에 티셔츠 막 이렇게 변색돼 있잖아요. 네. 어릴 거. 그런 거 이렇게 수세미 크기로 잘라뒀다가 팬 닦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진짜 찌든 때 프라이팬이네. 네. 저 누구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밀을 알고 물 있지만. 잔뜩 드셨나 봐요. 네. 뭘 드신 거야? 이 베이킹 소다 물로 뭐 이런 손잡이 부분도 한 번씩 닦아주시면 더 깨끗하게 닦일 수 있거든요. 깨끗해졌네요. 굉장히 찌들어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새것같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로 불린 다음에 베이킹 소다 쓴 거예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를 넣고 함께 불려줬어요. 아, 네. 베이킹 소다 그다음에 넣고. 한번 이렇게 수세미로만 닦아줘도 굉장히 깨끗해.
따뜻해진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베이킹 소다를 넣고 괜찮죠? 불려줘라. 네. 네, 일단 요대로 그대로 두시고요. 네. 여기 이제 이재용 MC가 여기에 전 재산을 넣으셨거든요. 네. 좀 이따 기름 종이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식초로 닦는 네. 방법인데 식초와 물과 1대1의 비율로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끓여주면 되는데 번호 없이요? 괜찮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식초를 네. 식초를 뜯어주세요. 네. 1대 1의 비율이라고 1대1의 비율. 했습니다.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초가 네. 제법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1대1이면 반반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 해서 물을 좀 넣고요. 물을 뭐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 이만큼 식초. 그 플라스틱 저 불에서 좀 떼주세요 이쪽으로. 네. 맞아요. 녹을 수 있잖아요. 네. 1대 1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방송하다 프라이팬에서 불 나면 끓여줍니다. 난감해. 이렇게 해서. 오, 자, 이렇게 해서 양이 딱 1대1의 맞네요. 비율로 네. 딱 해서 끓입니다. 이거 끓일 동안 다른 얘기하고 그러시면 돼요. 이게 식초로 네. 팬을 이게 세척하시는 예. 분들도 많이 네.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식초는 산성인데 산성 물질이 그 중금속을 잘 없애준다는 얘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팬 같이 아니면은 뭐 식초가 그 구연산수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연산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식초가 1 정도의 효과라면 구연산수는 3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초 대신에 구연산수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찌든 때도 없애지만 그 뭐 우리 그 냄비나 프라이팬 배면 변색된 거 있잖아요. 네. 얼룩이 진 거 그런 네. 것들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식초를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팅 프라이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네. 스테인리스 프라이팬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거는 그냥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것도 관리해줘야 돼요. 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관리만 잘하면 정말 스텐팬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요즘 많은 주부님들이 스텐팬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스테인리스는 굉장히 정말 관리가 힘듭니다. 네. 무엇보다 그냥 막 코팅팬 쓰듯이 사용하시면 다 늘러붙고 찌든 때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텐팬은 가장 중요한 게 예열이에요. 네, 예열을 잘 해주셔야 요리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예열하실 때는 아주 약한 불로 좀 은근히 오랫동안 불을 달궈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달궈졌다 하면 거기에 물방울 하나를 살짝만 떨어뜨려 보면 이제 물방울이 구슬처럼 떼구르 굴러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예열이 잘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달걀 프라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스테인리스 팬은 그 예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테인리스 팬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찌든 때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스테인리스 팬도 역시 베이킹 소다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행복한 아침에 아주 빛과 소금 같은 존재. 네, 베이킹 베이킹 소다. 만능이죠. 네. 네. 베이킹 소다가 저보다 더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저것도 불려서 사용하면 되는군요. 네, 베이킹 소다도 네. 역시 물 넣고요. 베이킹 소다 넣고 이제 한번 끓여주세요. 네. 네. 끓여주실 때는 한번 끓여주시는데 뭐 한 15분, 20분 정도 넉넉히 끓여주신 다음에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주시면 역시 스텐팬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 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박수희 기자 집엔 뭐 써요? 예, 저희 스테인리스 씁니다. 역시 그 환경 뭐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다소곳하셔. 뭔가 집에서 요리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뽀글뽀글. 이게 됐네. 지금 여러분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뽀글뽀글 끓으면서 네. 뭔가 금속 물질인지 뭔지 모르는 아무튼 찌든 때 같은 게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지금 갈색 네. 같은 게 오. 점점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게 아마 찌든 때일 거거든요. 이렇게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오늘 곽지연 씨 씁쓸한 미소로 돌아가겠는데요. 이거 잘 닦일 것 같은데. 네, 예. 좋아 야, 보이네요. 물 끓으니까 라면 넣고 싶다. 여기다 라면 넣으면 못 먹는 거예요. 식초 맛이야. 식초 맛 라면. 네, 여기서 이렇게 네. 해서 잘 끄고. 네. 자, 이거를 잠깐 저어주시고요. 이거는 네. 부을게요. 네. 조심하세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뜨거운 건 조심해야죠. 뭐가 막 진짜 찌꺼기가 나와. 그러니까요. 찌꺼기가 잔뜩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식혀야 되는데 식혀야 되는데 지금 네. 바쁘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하죠. 저희가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찬물 준비했어요. 아닙니다. 네, 네. 찬물만 아니면 괜찮아요. 네. 네. 찬물 아니고. 저희 뜨거. 되게 바보같이 이쪽을 잡고선 이쪽을 끼고서는 이쪽을 잡았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이거 되게 뜨거운데 잠깐만요. 잠깐 괜찮습니다. 이 손도 잠깐만 손잡이 좀 손잡이가 쉬운 것 같아요. 뜨겁죠. 네네네. 네. 그런 다음에 수세미.
수세미로. 네. 이것도 깨끗해질 것 같은데 찌꺼기 다 나왔으니까. 네, 이게 찌꺼기도 다 나왔고 지금 보시면 껌댕 같은 게 막 떨어진 게 네네, 보이시잖아요. 이게 딱히 지금 세제를 이용해서 닦은 게 아니고 식초물로 끓인 끓여서 다음에 바로 그냥 물로 수세미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뽀득뽀득해 보이는데요. 근데 저 거뭇거뭇한 게 코팅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까 같은 경우 아까는 곽지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기름때 없애겠다고 빡빡 문지르셨거든요. 저는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여기 부드럽게 찌든 때 보이시죠? 찌든 때가 물에 둥둥 떠 있네요. 네. 해서 식초 냄새. 몇번만 해주셔도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전 벌써 끝났어요. 어, 털고 끝난 거죠? 네, 좋습니다. 아까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은 아까 뭐예요? 닦은 거 네. 갖고 와 보시죠. 제거 네. 이거 아니었는데. 네. 네. 어떻게 테스트를 하실 자,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걸로 뭐 네, 이걸로 나오나? 닦아서 여기 이제 네. 기름 같은 게 쫙 묻잖아요. 네. 네, 일단은 우리 곽사부 거는 누가 가져갔어요? 네. 잘 괜찮습니다. 닦은 거 곧 얼른 가져와요. 네. 네. 아, 한번 그거예요? 닦아주세요. 네, 이거. 잠깐만. 자, 이걸로 먼저 닦아보시고요. 닦아볼게요. 닦아서 여기 이제 기름 같이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거 딱 보고 제가 베이킹 소다냐 식초냐? 네. 완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때가 막 덕지덕지 낀 거 프라이팬 네. 그냥 불리지 마시고 베이킹 소다를 넣고 불린 것과 식초를 넣고 끓인 것입니다. 네. 식초와 물을 여러분, 1대1로 해서 심지어 끓였습니다.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세요. 네. 깔끔해. 기름종이 깔끔할 것 한번 같아요. 보여주세요. 기름종이 네, 키친타올. 자, 키친타올 조금 깔끔해요. 뭐 물기가 네. 묻어나긴 했어요. 네. 아, 그렇죠. 당연히 물이 있었으니까. 저기 네. 기름종이가 있다고 하는데, 네,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름종이가 있어요? 네, 네. 기름종이도 아, 좀 좋아요, 좋아요. 했거든요. 기름종이를 보시면 이제 얼마나 기름이 묻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안 묻어날 것 같은데? 묻어나긴 묻어나요. 아, 살짝 묻어나요? 묻어난. 좀 왜냐하면 베이킹 소다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깨끗한 물로 헹궈줬으면 되는데 이제 그냥 그래도 어쨌든 식초보다 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더운 날 코 같은데 찍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재용 MC가 난 여기가 될 것 같다. 베이킹 파우더가 잘 될 것 같다라고 베이킹 말씀하셨는데 소다, 저는 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킹 소다. 식초로 한 걸. 네. 네. 식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훨씬 낫네요. 잠깐만요. 확실히 낫네요. 우리 베이킹 제가 소다거랑. 눌렀던 네네. 손가락 자국만 나 있죠? 네. 아, 식초가 더 깔끔한 거였어요? 네네. 식초로 끓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현장에서 네. 나왔습니다. 그런 기름-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서 우리 이재용 MC의 전 재산을 채널 A에 환원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예. 괜찮으시겠어요? 아, 왜 갑자기 간지럽냐, 몸이? 아, 오늘 잘 알았습니다. 네. 프라이팬 아주 오래 사용하는 방법, 좋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도 알아봤고요. 저거는 기사에서 본 사건이죠. 이정수 씨도 네. 이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저렇게 위협을 가하고 폭언을 하고 널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의 정당방위처럼 보였는데 그게 정당방위라고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근데 된 실제로 폭행을 행사하면서 널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요.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흉기를 집어서 방어를 해서 근데 이제 사망까지 갔으니까 이래서 법원이 그런 8년형 아까 그랬죠? 그걸 선고한 게 아닌가. 예, 일단은 이 아내분은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 폭행을 당할 때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폭언을 듣고 나서 우발적인 범행이다.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살해할 의도가 있었으면 남편이 사망했을 때 내가 119에 신고를 해서 구호 조치를 했겠냐라고 했어요. 네. 근데 재판부에서는 119에 구호 조치를 한 것은 결국에 그 이제
행위 이후에 네. 후회라든지 또 이제 연민의 감정이 들어서 했을 수 있고 행위 당시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즉 이게 이제 본인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살해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네. 이건 방위 행위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살인이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예, 그래서 1심에서도 이제 7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남편을 살해한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고 봐서 8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이 8년의 징역형이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알아서 했겠지만은 네. 그게 사람이 막 무섭게 덤벼들잖아요. 근데 흉기가 잡히잖아. 네. 그러면 이걸 내가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너무 두렵다 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죽음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작년 7월쯤이었던가요? 결혼 생활 내내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고 마는데요. 징역 4년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사건 접했는데요. 37년 동안 심지어 가스통으로도 맞고 아이고. 칼로도 위협도 예. 당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야 이러다 이제 죽겠는데라는 생각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요것도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정당방위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정당방위라는 것이 심정적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치매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선 이런 가정폭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당하다가 네.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줬던 사건이 있었죠. 베트남 아내를 폭행하는 그 네, 영상들을 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 영상을 보면 막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여성인 아내는 그 순간에는 대응 거의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속에 울분이 남아있던 아내가 남편이 자고 있을 때라든지 뭐 술이 취해 있을 때라든지 남편을 힘으로 조금 더 제압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치매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급박한 것도 아니고 남편은 이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아내가 도망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에는 치매의 현재성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대체 뭐가 정당방위입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위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반격을 했어. 그러면 이건 정당방위가 되는 건가요? 그건 정당방위겠죠. 도둑이 우리 집을 침해했어. 그러니까. 날 죽이려고 덤벼. 네.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집에 우리 집 들어왔잖아. 가족들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의 현재성이 있어요. 지금 도둑이 들어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적인 상황은 인정이 네. 됩니다. 그런데 도둑이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네. 흉기로 나를 위협했는지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망가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도둑을 막 내 집안에 있는 흉기를 동원해서 뭐 굉장히 심한 상해나 또는 더 심한 결과를 이르게 했다. 이렇게 하면 그 방해 행위의 의사가 아니라 또 공격 의사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과잉 것입니다. 방어했다. 과잉 방어가 될 수도 있고 공격이다? 만약에 내가 방해 의사로 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쳤다 이러면 과잉 방위 그리고 만약에 그 넘어서 더 네. 공격을 했다 네. 이러면은 그것은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가 아니라 특정 그 범죄 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과 똑같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살짝 짚어드리자면 도둑이 우리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서웠겠죠. 그래서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여러 차례 때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판결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라고 이게 지금 변호사님 얘기한 그 사례. 그 뉴스에서 본 네. 거예요. 네. 도둑이 도망가자 쫓아가서 그랬다는 거죠? 네, 이 사건이 빨래 건조대 사건으로 네.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이제 쓰러졌는데 그 빨래 건조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뭐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결국 재판받던 도중에 사망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상황은 방위적인 상황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는 또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남성은 이 도둑이 나중엔 뭐 돌변해서 혹시라도 우리 아내나 자녀를 그렇죠. 해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넘어져 있었지만 나는 완전히 제압을 했어야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처음에 제압하기 위해서 폭행한 것까지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이 도둑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도둑에게 이제 빨래 건조대로 폭행을 가해서 결국 사망하게 이뤘기 때문에 상해치사라고 1심, 2심, 3심이 이제 결론을 내렸고 다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로 3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수감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도 이제 지켜보면
실제로 그 방어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될 수가 있고 예. 특히 이제 두 번째로 빨래 건조대로 때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이거는 방어 의사를 넘어선 공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치사의 그런 죄명으로 선고를 받은 것이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국회까지 알려지면서 그런 이제 인상적인 멘트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정당방위가 되려면은 도둑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야? 도둑님, 흉기는 가져오셨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냐 말이죠. 하여간 저희가 오늘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어디까지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또 얘가 어떤 군인이 집에 침입을 해서 흉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제 앞에서 뺏고 휘둘러서 들어온 그 군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 맞습니다. 있었죠. 예. 이건 또 무죄 처리되지 않았나요? 예, 이때는 부부가 같이 집에 있었는데 예, 이제 네. 군인이 들어와서 흉기를 휘두르는 겁니다. 이미 군인이 휘두르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흉기로 이제 찌르긴 했지만 군인 사망의 결과에 네,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까지는 2년 정도가 걸렸어요. 경찰은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일단 흉기를 들고 군인이 침입했던 점 등을 이제 네. 고려해서 아예 애초부터 정당방위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요. 네. 검찰에서도 이런 객관적인 사정을 보더라도 일단 하나의 생명이 또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여러 가지 뭐 그 유족들을 면담도 하고 그리고 또 의료적인 재원도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당방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아, 두 경우 다 이제 집에 침입한 사건인 경우인데 어떤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고 어떤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정당방위가 어떤 경우에 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상황은 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건이 정당방위의 요건이고요. 네. 이 부분을 초과를 해서 좀 더 과잉하게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과잉방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처럼 아예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이게 야간이라든지 아주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있었다고 하면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의사가 아주 중요해요. 일단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되려고 한다면 공격의 의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침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 내 동료 혹은 뭐 지나가던 행인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당하게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다거나 할 때 그것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한 행사로 해야 그게 정당방위가 되든 정도가 심했을 때 방해 행위가 되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무단으로 우리 집에 침입한 그 군인의 경우에 흉기를 휘둘러서 내가 먼저 다치고 네, 먼저 상해를 그 다음에 이제 달려들었으니까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 거지. 만약에 내가 안 다친 상태에서 했으면 또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거를 휘둘렀는데, 그러니까. 그죠? 난 이게 조금, 글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휘둘러서 다쳤으니 망정이지. 이렇게 해서 죽었어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미리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정당방위일까 아닐까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시비 걸 때 먼저 주먹을 날렸다면 지금 들은 걸로 봐서는 근데 시비를 거는 정도가 그렇지. 사실은 어느 술집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려 네. 병을 들고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달려들어. 오. 아 이러면 끔찍하죠. 근데 그러니까요. 거리가 가까워졌어. 네. 나는 맞지 않은 상태에서 술병을 뺏고 먼저 날렸어. 예? 뭔가 되게 위험하네요. 뭔가. 근데 그러면. 사실 위협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협이 있었을 거고 나는 저것을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예전에 그런 명언이 있거든요. 선빵 필승이라고. 먼저 날렸다. 이렇게. 아니 볼 근데 수 있는데. 이게 맞고 나면 병으로 맞아봐요.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이 먼저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맞은 먼저는 다음에는 안 돼요. 때릴 그 경황이 어디 있어? 그럼 결정해보죠. 이건 정당방위일까 아닐까요?
난 법적으로는 지금 오수진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아닌 건 아니지만. 아니야. 아닌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전 정당방위 같은데. 역시 아닙니다. 역시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네. 부분 중에서 병을 빼앗고까지 정당방위입니다. 네. 병을 빼앗은 건 괜찮은데 빼앗고 또 왜 때려요? 때리시면 그러네요. 그건 폭행이 될 수 있어요. 걔가 병 뺏겼으니까 먼저 때릴 것 같아. 근데 사실 정당방위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대방이 병을 들고 있은 거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병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빼앗고 자리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잠깐만. 도망가라, 어느 이거구나, 정도가 이제 도망가라. 어느 정도가 이제 소극적인 방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인데요. 네. 우리 한번 그 다음 사례 볼까요? 네. 수차례 폭행당해서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주먹으로 어깨를 밀고 누른 행위다. 수차례 폭행 당했으니까 이거는 뭐 정당방위지. 그러니까 이건. 네. 아, 그렇죠. 네, 맞네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미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현장을 벗어나려면 밀치든 아무튼 어떠한 네. 물리력의 행사가 필요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음.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폭행을 많이 당했지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깨를 밀고 누른 다음에 다시 주먹을 한 대 딱 날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또 그 폭행의 정도는 다르지만 쌍방 폭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억울하죠. 네. 얘가 주먹이 세서 한 방 맞아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격에 알았어. 의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기존. 다음 거 볼까요? 골프채를 휘두르며 폭행한 건 아니야. 사람을 제압하다가 넘어뜨려서 부상을 입혔어. 이거는. 이것도 이거 폭행당한 건 아니니까. 폭행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압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어떤 폭행을 가하려고 부상을 입히려고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것도 안 될 것 이건 같아. 정당방위 같아요. 정당방위 이건 같은데? 정당방위? 오, 맞아. 이거는 처음 사례하고 이제 약간 처음 그 이재용 MC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까 병을 뺏을 수 있었죠. 네. 골프채를 뺏을 수가 있을까요? 벌써 내 힘을 능가하는 흉기를 상대방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지금 나를 폭행하려고 하고 예. 있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는 그 골프채를 빼앗지 못하는 한 가만히 있으면 맞을 수도 있어요. 예. 피해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예. 이럴 땐 그 사람을 이제 밀어서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침입을 막으려고 설치한 고압 전류에 예전에 보면 그 부잣집 들고 그러니까요. 위에다가 병도 막 이렇게 박아놓고 깨진 병. 이거는 하다 그게 사망했다. 사망했다. 이건 당연히 정당방위죠. 아니 누가 이거는 넘어오라고 사망이 했냐고. 다쳤으면 모르겠는데 사망이야. 아니 당연히 넘어오면 안 되는 곳이니까 거기 그 사람 이렇게 말이 안 돼. 아니 이건 사망이니까 안 통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볼까요? X는. 그렇죠. 일단 그 심각한 상해 내지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정도가 너무 과했다, 과잉 대응으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지금 막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가 대응한 것이 네. 아니라 예방적으로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네. 이 고압 전류를 설치한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살인을 모의했어요. 네. 행위를 한 건 아니네, 이것도 보니까. 살인을 모의한 사람을 모의한 걸 내가 알았어. 그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먼저 죽였어. 야 이거 영화 같은 상황인데요. 요건 정당방위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 나 기다리고 있으면 죽는데? 이 정도 확신이 있었다면 정황이 이 사람 죽이려는 정황이 정확했다면 요건 정당방위가 될 수 야, 있어요. 요거는 무슨 조폭 영화 보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죽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볼까요? 이것만으로는 법에서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예. 역시. 아 진짜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모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생각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다른 범행 도구들을 구입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대상이 나를 향해서 공격을 시작한 게 아닌 이상 내가 그런 구체적인 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살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예. 아니, 그게 정당방위 오늘도 우리가 쭉 얘기해봤지만 네.
과도하게 하면은 안 된다. 이게 그죠? 네. 근데 건 바이 건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정당방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아까 그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살해당한 군인, 그러니까 사망을 이르게 된 그 군인의 가족은 상대방을 살인죄로 벌써 고소를 한 상태인 그래요? 거예요. 그렇게 다투는 와중에서 그 객관적인 상황이 정당방위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날씨는 어떨까요? 오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고요. 또 수요일이죠. 전국에는 장맛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원 캐스터. 네,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셨는지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중서부 지역은 오늘도 더위를 피해가긴 어렵겠습니다. 여전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중 한낮에 서울이 32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경기도 광주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강릉이 23도 선에 그쳐 선선하겠고요.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26도 등 남부는 30도를 밑돌아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내려진 중서부를 중심으로 자외선이 강해지겠습니다. 게다가 경기 남부와 충남은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니까요. 오후 시간 야외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그늘을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곳곳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 편한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 영동엔 가끔 비가 지나겠고요.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북부, 남북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벼락이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더위는 수요일 장맛비가 내리며 주춤하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엔 남부에,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 주 폭염을 누그러뜨려줄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변동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친절한 예인씨 시간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묻는다란 시로 유명한 안도현 시인이 고향인 경북 예천을 찾았습니다. 그제부터 이틀간 백두대간 인문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 함께 하시죠. 날 키운 건 고향 내성천의 금모래벌이다. 어린 시절 향수를 읊조리던 안도현 시인이 고향인 경북 예천을 찾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관광명소와 프로젝트, 백두대간 인문캠프 참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70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용궁역을 방문한 안도현 시인은 행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듣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시적으로 사는 게 아닐까. 무인기차역으로 운영되는 용궁역은 우리 조상들이 실제 용궁이 있다고 믿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딸에게도 같은 감성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절이구나, 용문사구나 이렇게 지나칠 수 있었던 것도 설명을 듣고 다니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경상북도는 이번 캠프를 계기로 이 용궁역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활용한 가족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토리는 많은데 텔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 자산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명소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백두대간 인문캠프는 9월과 10월, 정호승 시인과 만화가 이원복 씨가 함께합니다. 채널A 배윤입니다. 안도현 시인과 함께하는 백두대간 인문캠프,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 씨였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창문 열고 자는데요. 네. 아침에 새벽녘에는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 불고 그러면 썰렁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몸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에어컨 많이 트시는 분들이 자주 있으셔서 저 같은 경우 냉방병 걸려서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